환경과 에너지, 오늘은 생태계와 환경을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배워봅시다.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환경, 생태계의 구성, 생태계는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도 있고 비생물적 요인도 있다는 뜻이야. 자,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고요.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 한 종이에요. 한 종의 생물들, 개체들의 무리고요. 군집은 여러 종이 모인 겁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 생태계는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주의할 건 개체군은 하나의 종이다. 기억해 놓고요. 생태계 종류에는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공원, 어항도 생태계고요. 어항은 작은 생태계, 바다는 큰 생태계로 매우 다양하다. 산, 사막,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고요. 텃밭, 공원, 저수지는 인위적 생태계다. 생태계 구성 요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 기억해 놓고요.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자는 비대내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 무기물에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해서 광합성하게 됩니다. 양분을 만들어낸다. 식물, 식물성 플라크톤이 이해다.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 생성하지 못합니다. 다른 생물을 섭취해야 되고요. 동물, 동물성 플라크톤이 소비자에 해당되고요.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세균, 버섯, 곰팡이. 비생물적 요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인데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고 생물에 영향을 준다. 생산자, 비대내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과 같은 무기물로부터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 광합성하는 생물, 식물, 식물 플랑크톤. 소비자,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섭취해야만 양분을 얻을 수 있는 놈들, 동물, 동물성 플랑크톤. 분해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놈들, 세균, 곰팡이, 버섯. 생태계 구성요소 외우세요. 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요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생태계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는 꼭 나옵니다. 꼭 외워두세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생태계 안에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어. 비생물적 요인에는 빛, 온도, 물, 공기, 태양이 있고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습니다. 이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작용,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자, 생물적 요인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꼭 나옵니다. 꼭 전체 틀대로 외워두세요.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건 작용.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의 형태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 반작용.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 생물과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 상호작용. 생물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작용. 가을에 기온이 떨어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된다.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작용. 식물이 광합성으로 공기 기체 성분이 변한다.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주니까 반작용.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생물이네요. 그죠? 다음, 토양이 비옥해진다. 비생물이네요. 그러니까 반작용. 지렁이는 생물이죠. 흙 속을 돌아다니며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비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반작용. 풀이 무성해지자 생물, 토끼 개체 수가 증가했다. 생물. 그러니까 상호작용. 얘들 다 외워두세요. 생물과 환경. 빛과 생물, 빛의 세기, 파장, 일조시간은 생물의 몸 형태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빛의 세기와 식물의 종류, 강한 빛에 잘 자라는 생물, 소철, 소나무, 약한 빛에 잘 자라는 식물, 산세베리아, 소나무. 숲속 위쪽은 강한 빛에 정한 식물이 살고요. 숲의 아래쪽은 약한 빛에 정한 생물이 삽니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잎이 두꺼워져요. 잎이 두꺼워지고요. 빛의 세기가 약할수록 잎이 얇고 넓어요. 얇으면서 굉장히 넓게 됩니다. 빛의 세기가 생물의 잎,
한 식물 개체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꺼워요. 강한 빛을 받는 놈은 잎이 두껍고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약한 빛을 받는 놈은 울타리 조직이 얇고요. 덜 발달된 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숲 위쪽은요, 두꺼운 잎이 존재하고요. 숲 아래쪽은 얇으면서 넓은 잎의 식물이 살게 됩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위쪽은 두껍고요, 아래쪽은 얇게 된다. 잘 기억해놔야 돼. 자, 빛의 파장은요, 자, 가끔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일단, 바다 깊이에 따라 해질의 서식 분포가 틀린데,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틀려서 그래요. 자, 파장이 긴 적색광은 얕은 곳까지 투과되고요.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서식하게 됩니다.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깊은 곳까지 투과돼요. 그래서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살게 됩니다. 다시 봅시다. 자, 청색광은 여기까지 들어가요. 깊은 곳까지 블루. 다음 적색광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잎이 녹색을 띈다는 건요, 녹색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녹색을 보이는 거고요. 자, 적색을 흡수하는 겁니다. 레드를 흡수하는 거예요. 다음 홍조류는요, 레드를 반사시키는 거야. 레드를 반사시키니까 푸른색을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푸른색은 깊은 곳까지 도달되니까 홍조류는 깊은 곳까지 서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레드, 붉은색을 이용하는 녹조류는 얕은 곳에 서식하고 중간은 갈조류. 그래서 청색광의 도달 범위는 깊은 곳까지. 다음 황색광은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자, 갈조류가 황색광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 적색광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니까 녹조류가 적색광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게 된다.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도가 높아져서 수심 깊은 곳까지 도달된다. 자, 보자. 레드가 있고요. 블루가 있어요. 자, 파장은 누가 길죠? 그렇죠. 레드가 더 길어요. 그 다음 투과도는요. 투과되는 정도는 블루가 더 큽니다. 자, 기억해 놓고. 자, 한 가지 첨삭하자면 빛의 수도 C는 F 람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빛의 속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동수예요. 이게 파장입니다. 자,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요. 에너지가 크니까 투과율이 높아요. 투과 잘 돼. 이거 먼저 기억해 놓고. 자, 빛의 수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고요.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져요. 그러면 파장이 긴 놈은요, 진동수가 작다. 잘 기억해 놓고.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작고 투과율이 적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으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으면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아. 그럼 파장은 빨간색 쪽이 길고 보라색이 작아. 하지만 진동수는 반대야. 진동수는 보라색 쪽이 크고 그 다음에 빨간색 쪽이 적어. 그 다음에 투과율. 투과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진동수가 큰 쪽이 투과가 잘 되고요. 그래서 블루 계열은 투과가 잘 된다. 기억하시고요. 빨간 쪽은 투과가 잘 안 된다. 오케이. 해조류, 원생생물의 일종이고요. 바다에 서식하는 조류입니다. 녹조류는 엽록수가 많아서 녹색을 띠는 조류고요. 주로 적색광 이용하고 팔의 핵함. 갈조류는 엽록수와 갈조수가 있어서 갈색을 띠는 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홍조류는 엽록수와 홍조수가 있어서 붉은색을 띠는 조류다. 주로 청색광 이용한다. 김, 우뭇가사리. 그러니까 바다 깊이에 따라 자, 녹조류는 여기에 서식하겠죠. 얕은 데까지. 왜냐하면 레드가 여기까지만 투과되니까. 그 다음에 갈조류가 삽니다. 그러면 미역이나 다시마가 여기까지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이나 우뭇가사리는 깊은 곳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빛의 세계와 식물.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므로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식물에 따라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과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있으며 그 결과 한 지역의 식물 분포가 달라진다. 일조시간과 동물, 동물의 생식.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는 동물은 꾀꼬리, 중달새, 대부분의 새고요.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하는 동물은 송어, 노루다. 동물의 행동, 온대지역 곤충은 늦여울과 가을, 낮 길이가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이른 봄, 낮 길이가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을 합니다. 일조시간과 식물,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있는데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장일식물은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 초여름에 꽃피는 식물, 붓꽃, 시금치. 단일식물은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피는 식물, 코스모스, 날파꽃 등이 있다. 낮이 길면 꽃이 피는 게 장일. 자, 낮이 짧으면 꽃이 안 피는 게 장일.
자, 낮이 길면 단일은 꽃피지 않는다. 자, 낮이 짧으면 단일이 꽃핀다.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이 개화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밤의 영향을 받아. 자, 장일은 낮의 길이가 길어야 꽃피는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짧아야 돼. 단일은 낮의 길이가 짧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길어야 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다시 봅시다. 자, 단일식물. 낮이 길면 꽃이 안 펴요. 낮이 짧으면 꽃이 핍니다. 자, 이때 한계암기라는 개념이 있어. 한계암기. 그러니까 얘가 단일식물이 꽃 피려면 이 한계암기 시간보다 암기의 지속 시간이 더 길어야 돼. 훨씬 더. 근데 만약 중간에 빛을 비춰주면 한계암기 지속 시간보다 암기 지속 시간이 짧아져. 그러면 꽃이 안 펴. 그래서 암기 중간에 잠깐 빛을 비춰주면 단일식물은 꽃 안 핍니다. 한계암기보다 짧아져서. 다시 기억하자. 한계암기가 이만큼인데 중간에 빛을 비춰주면 이 정도밖에 암기 지속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계암기보다 암기 지속 시간이 짧으면 꽃이 안 펴. 장일식물은 한계암기보다 짧아야 꽃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자, 한계암기보다 짧을 때 꽃이 펴. 근데 한계암기보다 길어지면 꽃이 안 펴. 근데 만일 중간에 빛을 비춰줘서 한계암기보다 지속시간이 짧아지면 꽃이 피는 거야. 좀 헷갈리지? 그래서 얘는 낮이 기준이 아니라 밤이 기준이다. 기억해놔. 식물은 지속적인 암기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정리하자. 자, 요만큼이 한계암기야. 자, 그러면 한계암기보다 지속시간이 더 길었다. 그러면 단일은 꽃이 펴. 장일은 꽃이 안 펴. 한계암기보다 지속시간이 짧았다. 단일은 꽃이 안 펴. 장일은 꽃이 펴. 자, 한계암기보다 긴데 중간에 빛을 비춰준 거야. 그러면 암기 지속시간이 한계암기보다 짧으면 단일 꽃이 안 펴. 저녁이 길더라도 단일은 꽃 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와 생물. 온도는 생명체의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줘요. 생물의 생명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변온동물 주변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해요. 개구리와 같은 양소리는 추운 겨울에 물질 대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거고요. 이마카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아지면 몸색이 밝아져서 열을 방출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어두워져서 열을 흡수한다. 정온동물은 주변의 온도에 관계없이 체온이 일정해요. 곰, 박쥐, 다람쥐 같은 포유류는 먹이가 부족해서 겨울에 겨울잠을 자는 거야. 얘는 물질대사에 있습니다. 물질대사해요. 정온동물은. 그래서 얘하고 큰 차이가 있죠. 기억해놓고요. 기러기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 이동하고요.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몸집이 커. 말단부이 작아. 그래서 북극여우가 요만하다면 사막여우는 요만하죠. 그리고 얘는 말단부이가 커요. 이렇게 귀가. 얘는 말단부이 작습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털이 많고 피하 지방이 많고 몸크기가 커진다. 말단부이 작다. 체온 유지에 등치가 큰 게 더 유리해서 그렇고요. 얘는 체온 유지하기에 열 발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단부이가 커야 돼요. 자, 추운 곳에 북극여우는 귀가 작아요. 추운 곳에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어서 그렇고요. 귀가 크면 자, 열 발산이 많아지고 동상 걸려 죽어요. 온도여우, 사막여우는 크네요. 귀가 그죠? 그래서 더운 곳에 열을 방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물질대사와 온도, 생물의 물질대사에 생식촉매인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는 온도에 따라 활성이 달라져요. 그리고 고온에서 변성돼. 생물의 생명활동은 따라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변온동물의 겨울잠은요, 개구리가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하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물질대사 못하니까 온도 변화가 적은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거고요. 정온동물은 곰이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활동을 줄여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겨울잠을 잔다. 얘는 물질대사 한다. 기억해 놓으세요. 물질대사 한다. 식물의 온도 적응 현상. 기온이 매우 낮은 툰트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체온 떨어진 걸 방지하고요. 낙엽수는 기온이 떨어지면 단풍잎을 떨어뜨려서 겨울을 납니다. 상록수는 잎이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구지 않고 겨울을 나요. 동백나무. 자, 낙엽수는 기온이 떨어지면 초록색 염수가 파괴되면서 황색, 붉은색 색소가 드러나 노란색이나 붉은색 단풍이 들고요. 식물의 큐티클층은 식물의 줄기나 잎, 특히 잎의 표피 조직 표면을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큐틴 성분이 퇴적되어 만들어지고요. 큐티클층은 식물체 안에 수분이 빠져나갈 것을 막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사철나무와 고무나무처럼 큐티클층이 두껍게 발달된 잎은 표면이 단단하고 유인하고요. 키틴질,
곤충류나 각각류의 외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물질로 내부의 연한살을 보호하고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는다. 자, 식물은 큐티클층, 자, 곤충이나 각각류는 키틴질. 물과 생물, 생명체의 구성성분 중 가장 많습니다. 생명주의 필수고요. 생물은 체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하게 적응합니다. 동물의 적응, 육상에 사는 동물은 체내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 최소화하기에 적응했어요. 수분 증발 방지, 곤충은 몸 표면이 키틴질, 아까 했죠? 키틴질 밖에 큐티클층, 식물에도 있지만 얘는 곤충에도 있네요. 파충류 몸 표면은 비늘로 덮여 있고요. 조류, 파충류 알이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겁니다. 수분 손실 최소화, 사막의 낙타는 땀을 잘 흘리지 않고요. 빠져나가는 수분량 줄여버립니다. 사막의 포유류는 농도 진한 오줌을 배설해. 그러니까 제흡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뜻이야. 물을 빠져나가는 수분량 줄여요. 식물의 적응, 서식하는 곳에 따라 몸 구조가 다르게 적응하는데 육상식물은 대부분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돼 있어. 은행나무, 민들레.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이 발달돼 있고요. 수생식물은 물이 충분해. 관다발과 뿌리가 잘 발달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통기 조직이 발달돼 있어서 물 위에 떠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연꽃, 수리연, 생이가리는 이렇게 떠서 뿌리 조금만 나 있어요. 건조한 지역, 건생식물, 물을 저장하는 젖소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선인장 등 일부 식물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수분 손실 줄여버려요. 선인장 대표적인 예. 토양과 생물, 토양,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요. 토양의 무기염류, 공기, 수분 함량은 생물에 영향을 줍니다. 지렁이, 두더지는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줘서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미생물은 동물의 사체, 배설물을 분해해서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토양 속 공기의 양, 세균 서식에 영향을 주는데 호기성 세균은 좋아할 호자, 기체를 좋아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산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하고요. 현기성, 혐오한다, 기체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공기가 많은 토양은 호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하고요. 공기가 적으면 현기성 세균이. 다음 공기와 생물, 공기는 생물에 영향을 줍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돼요. 호흡과 광합성에 의해 공기 성분 변화가 일어나고요.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 사람들은 평지 사람들에 비해 혈구 속에 적혈구 숫자가 많고요. 산소 운반 효율이 좋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한 거고요. 나무는 자신을 보호하는 사기물질을 분비하고 주변 공기 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인간과 생태계, 인간과 모든 생물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생존하게 됩니다.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다양한 생물로부터 생물자원을 얻으며 살아가므로 생물이 살고 있는 터전인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생태계 평형, 먹이관계와 생태피라미드, 생태계에서 먹이관계, 생태계의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먹이사슬, 생물 사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거야.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먹고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에 먹히고 2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로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해 가게 됩니다. 먹이그물, 여러 생물의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물처럼 나타나는 거야. 자, 서로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다.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라고 하죠. 먹이물 생태계 생물들은 하나의 먹이사슬만 연결되지 않고 여러 먹이사슬에 동시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참새는요, 거미도 먹고 송충이도 먹고 진해도 먹고 도마뱀도 먹고 이런 식으로 얽혀있다는 뜻이에요. 먹이사슬과 먹이물, 실제 생태계에는 하나의 생물종이 여러 생물종에 잡아먹히고 다른 하나의 생물종은 또 여러 생물종을 잡아먹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얽혀서 복잡한 먹이그물을 나타내고요.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먹이그물이 복잡해지고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됩니다. 먹이사슬이 무한히 이어지지 않아요. 먹이사슬의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3에서 5단계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 먹이사슬의 에너지 흐름, 생태계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통해 유기물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데 유기물에 전해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 속한 생물의 생명활동, 세포호흡 등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남은 것은 상위 단계로 이동해요.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감소됩니다. 생명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비대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태양의 비대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다 죽어버려요. 태양의 비대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저장되고요.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된다. 생체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에너지, 생물량, 개체수를 하위 단계부터 상위 단계로 쌓아 올린 것인데요. 안정된 생태계는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자, 에너지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요. 생물량도 마찬가지고 개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효율은요,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가 더 커요. 하위 단계가 효율이 점점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에너지 효율, 생태계의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한 에너지 비율인데요.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전 단계 에너지 양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해주면 에너지 효율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의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얘의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얘의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점점점 높아진다. 생태계 평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야.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된다. 기억해 놓고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됩니다. 또 종당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돼요. 종당성이 높다는 뜻은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물종이 적은 생태계는 메뚜기만 죽으면 개구리, 뱀 다 죽어요. 자,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는 개구리가 죽더라도 매는 다른 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뱀이 개구리만 죽어도 멸종돼 버려요. 그래서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가 더 안정된 생태계다.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생태계 평형주의 원리,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대부분 회복됩니다. 자, 이렇게 평형이 유지되다가 1차 소비자가 증가한 거야. 그러면 얘는 잡혀 먹히고 얘는 먹을 게 많으니까 늘어나겠다. 그지? 얘는 잡혀 먹히니까 감소하고요. 얘는 먹을 게 많으니까 늘어납니다. 자, 얘가 늘어나니까 얘가 점점점 잡아먹히겠죠. 그죠? 얘가 잡아먹혀. 자꾸 잡아먹혀. 그럼 얘가 감소하겠네. 그지? 그러면 얘는 덜 잡아먹히니까 다시 늘어나. 그리고 얘는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줄어들어. 그러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러면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 멸치로 알아보는 해양 생태계 먹이 관계 보자. 자, 멸치를 물에 불린 다음에 멸치 윗속에 플랑크톤과 작은 생물이 관찰됩니다. 멸치는 멸치 윗속에 발견된 생물보다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 단계에 밝혀지는 거고요. 식물 플랑크톤을 동물 플랑크톤이 먹고 멸치가 얘네들을 먹어요. 그럼 고등어, 범고래 이렇게 먹이 사슬에 따라 에너지가 이동한다. 식물 플랑크톤을 동물 플랑크톤이 먹고 얘네들을 멸치가 먹고 멸치는 정갱이나 고등어에 먹히고 고등어는 얘네들을 먹고 그 다음에 가다노가 얘네들을 먹고 정갱이는 참치, 가다노가 참치에 먹히고 참치는 범고래에 먹히고 이렇게 됩니다. 멸치는 1차 소비자면서 2차 소비자다. 식물성 플랑크톤도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도 먹으니까. 먹이관계와 생태계 평형 1905년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했어. 자, 이때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사슴의 개체수는 10의 4승 곱한 거고요. 늑대는 10의 2승 곱한 거야. 자, 늑대 개체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냥을 허용한 후에 개체수가 줄어들어 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초원이 점점점 없어져요. 먹을 게 줄어드니까 다시 사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늑대는 개체수가 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된 거예요. 현재 이 상태가 된 거야. 처음의 상태하고 비율이 완전히 달라졌지. 1905년 이후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한 까닭은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 개체수가 감소해서 늑대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사슴이 늘어난 거다. 1920년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까닭은 사슴 개체수 급격한 증가로 초원의 생산이 감소해서 먹이가 부족해서 급격하게 감소한 거야. 35년 이후 초원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 결과 늑대의 개체수도 증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될 것이다. 자, 점점점 이렇게 되돌아갈 것이다.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한 것처럼 인위적인 인간의 간섭은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다. 환경변화 생태계. 자,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환경변화가 일어나 생물의 종과 개체수가 변하더라도 대부분 평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한계를 넘는 환경변화는 생태계 평형을 깨져버리고요. 자,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은 자연재해,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등 생물의 서식이 파괴되고
먹이임을 변화시켜서 생태계표를 깨뜨립니다. 인간의 활동, 벌목, 경작지 개발,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환경오염, 인구의 도시 집중화 산업화. 이걸 통해서 생태계평이 깨지기도 한다. 인간 활동에 의한 생태계평이 깨짐, 벌목, 경작지 개발, 건물, 환경오염, 도시 집중과 산업화. 읽어보시고요.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 생물의 서식 보호, 훼손된 서식 복원해야 되고요. 자연형 하천 복원, 생태계 가치가 있는 곳,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되고요.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옥상공원을 가꾸고요. 도시 중심부에 숲을 조성한다. 도시 열섬 뭐냐면 도시에서 난방을 많이 하니까 도시에서 온도가 높고 외곽을 가서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야. 열이 섬처럼 고립됐다고 해서 열섬 현상입니다. 멸종위 생물은 천연기물로 지정해야 된다. 열섬 현상, 도심 기온이 주위 기온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자동차, 공장, 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열 기관으로부터 방출된 열이 도심 기온을 높이는 거고요. 자연형 하천 복원, 콘크리트 제방 대신 나무, 풀, 흙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요. 하천 주변에 생물 군집 조성하고요. 수질 정화시설 설치하고 물기를 자연스럽게 만든다. 자정력 갖춘 하천 형성시켜서 생물의 서식을 제공한다. 3.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 내적 원인과 지구 외적 원인이 있어. 이걸 천문학적 원인이라고 한다. 기후라는 건 오랜 시간, 대략 한 30년 정도. 자, 평균적인 대기 상태고요. 기상은 짧은 기간, 기온 강수 등의 대기 상태다. 지구 내적 원인, 지표면의 변화. 빙하 면적이 많아지고 숲이 줄어들면 반사율이 높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져요. 화산활동,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되면 햇빛 투과율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낮아져. 수륙 분포의 변화, 대륙이 이동되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 변화가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육지와 바다는 비율이 틀려요. 대륙이 이동되면 지역별 태양 복사에너지 흡수량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기 순환, 해류가 변화가 되고요. 대륙이 분리되면 해양성 기후 지역이 많아지고 대륙이 합쳐지면 건조 지역이 많아진다. 대기 조성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등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지구 외쪽 원인, 지구 잔측 기울기, 잔측 경사 방향, 공정 궤도의 모양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에너지 입사량이 변화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지구 잔측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과 겨울에 태양 복사에너지 입사량 차이가 커지고 기온의 연결차가 커진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보고 봅시다. 자, 지구 외적 요인에 의한 기후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이 모습은 평상시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는 평상시에는 자, 북반구가 지금 태양고도가 낮죠. 이거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북반구가 햇빛을 수직으로 받으니까 여름이 됩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이쪽에 태양과 가까운 쪽에 위치됐을 때를 근일점. 자,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부터 먼 쪽에 있는 걸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일점의 여름이고요.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졌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겨울에 태양고도가 더 낮아지고요. 여름엔 태양고도가 더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 여름이 여기고요. 기온이 겨울이 이쪽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져버리면 겨울은 태양고도가 낮아지니까 더 기온이 낮아지고요. 여름은 태양고도가 더 높아지니까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연교차가 커집니다. 다시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자, 자전축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전축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바뀐 거야. 그러면 자, 원래 상태에서는 북반구가 여기가 겨울이고 이쪽이 태양고도가 높으니까 여름이 돼야 돼. 그러면 원래 상태에 여름의 기온이고 여기에 겨울이 기온이야. 자, 원래 상태. 그런데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여름이 되고요. 태양고도가 높죠. 자, 이렇게 되면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이 됩니다. 이렇게 자전축이 바뀌면 여름이 가까워져요. 겨울이 멀어집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겨울이 온도가 더 내려가. 그래서 연교차가 커진다.
자, 다시 정리. 자전축. 방향이 반대가 되면 연교차가 커진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세 번째. 자, 원래는 이렇게 궤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근일점으로 오고 얘가 원일점으로 밀려나간 거예요. 이렇게. 공정궤도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름에 온도가 높고요. 겨울에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이게 원래 상태인데, 자, 지금 겨울이 더 멀어졌다고, 그지? 그러면 겨울에 기온이 떨어져. 여름은 더 가까워졌지, 그지? 그러면 여름 온도는 올라가. 그러면서 연교차가 커진다. 그래서 공전 궤도 20률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20률이 변화되면, 바뀌면 반대로 연교차가 커진다. 자, 자세히 나올 때는 여기까지 나오니까 잘 준비해 두세요. 자, 다 봤죠? 잘 체크하시고요. 학교에서 자세히 하면 그때 더 깊게 들어가면 됩니다. 기후변화 연구 방법. 나무의 나이트 연구. 온난하고 강성이 많을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 그래서 나이트 간격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넓은 건 잘 자란 거야. 그 다음에 겨울에 조금 자라고, 자, 봄, 여름, 가을 많이 자라고. 이 나이트가 넓어졌다는 뜻은 온난하고 강성이 많다. 나이트는 1년에 한 개씩 형성됩니다. 1년 단위의 기후변화를 알 수가 있고요. 수천 년까지 기억해놔. 기후를 알 수가 있고, 생존기간이 겹치는 여러 나무의 나이트를 비교하면 긴 기간의 기후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무가 생존기간 겹치는 놈을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년 더 기후변화를 알 수가 있다. 빙하 연구.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을 분석합니다. 눈 내릴 당시에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는데, 빙하코어는 나무의 나이트처럼 1년에 하나씩 형성돼. 수십만 년까지 기후를 알 수가 있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산소가 질량수가 16인 놈이 있고 산소가 18인 놈이 있어. 자,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면 얘가 증발을 많이 해. 그래서 공기 중에 질량수 18이 포함된 물이 많아져. 그럼 이게 눈으로 내리겠지, 그치? 그래서 빙하의 존재 많이 하게 돼. 그러면 빙하에 질량수 18인 물이 많이 존재한다는 뜻은 온난했다는 뜻이야. 자, 반대로 기온이 높아지면 얘가 증발을 많이 하니까 수중에는 이 질량수 18인 물이 적어지겠지, 그지? 반대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온이 높으면 공기 중에는 질량수 18인 산소 존재율이 높아. 그래서 눈에도 존재율이 높아. 하지만 수중에서는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기온이 낮아졌다. 그러면 얘 존재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눈에도 얘 존재율이 떨어지니까 빙하코에도 요 존재율이 떨어져.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많아지네요. 됐죠? 빙하코는 빙하의 구멍을 뚫어서 채취한 얼음 기둥이고요. 1년에 한 겹씩 쌓이면서 여기 기체 성분도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꽃가루도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물 성분 파악해서 질량수 18인 놈 존재율이 크면 기온이 높았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화석연구. 해저 퇴적물이나 퇴적암 속에 서식 환경이 다양한 생물 화석이 존재합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년까지 기후를 알 수 있어요. 과거 기후변화, 빙하기와 간빙기 여러 차례 있었고요. 작은 기후변동도 계속됐다. 지구온난화. 대기 중 온실기체량이 증가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야. 온실기체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고요. 자, 태양 복사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입니다. 다음, 지구 복사에너지는 주로 적외선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요, 대기가 이렇게 휩싸고 있으면 태양 복사에너지는 그냥 통과됩니다. 가시광선은. 근데 지구 복사에너지는 적외선이라 대기가 흡수해. 그랬다가 재방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이 100이었다면 30%는 반사됩니다. 그러면 70% 들어오죠. 이 들어온 70%가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복사평형이 유지돼요. 70이 들어와서 70이 나가니까. 그런데 대기가 이걸 흡수했다가 다시 재복사하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져요. 그래서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정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태양 복사에너지는 대기가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구 복사에너지는 잘 흡수해요.
온실기체, 지구 복사에서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인데 수증기, 증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CFC, 클로로, 플루오로, 탄소라고 합니다. 온실효과는 온실기체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에서 흡수해서 재방출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다. 한번 보자. 자, 우리가 모닥불을 폈어. 너하고 너 여친이 캠핑 간 거야. 모닥불이 꺼지자마자 춥지. 그런데 여기다 바위로 하나 놨어. 그 다음 모닥불은 얘도 데피고 얘도 데피지, 그지? 그러면 좀 이따가 자 바위에서 또 열이 옵니다. 그럼 더 높은 온도가 유지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대기입니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실효과가 커져서 재복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기여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지구 평균 기온도 점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되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됐고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과다한 산림 번치가 돼서 광선량이 줄어들었어. 가축을 사용하면서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요. 소화활동으로 인한 메테인 농도가 증가했다. 이러면서 온실기체가 증가됐다. 기후변화의 다양한 원인, 화산 부추물 중 화산재는 기온을 낮춰요.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로 기온을 높입니다. 숲이 줄어들면서 지구 반사율이 높아지면 기온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생태계 변화, 해양 산성화, 기타 등이 있다. 읽어보시고요. 한반도의 지구온난화, 지구변화의 경향성,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고요. 2세기 우리나라 평균기온 상승률은 지구 전체 평균의 2배야. 최근 30년간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자, 대기 중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그렇고요. 이산화탄소도 증가되고 있고 메테인도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 평균기온도 상승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 아열대 기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197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요. 자, 아열대 기후가 이쪽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2071년에서 2100년 전망은요, 이렇게 아열대 기후가 점점점 상승해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이 다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길이 변화,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요.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집니다. 동식물 서식 변화, 농작물 재배지가 변화되고 있고요. 연간 수온이 상승되면서 날성 어종이 많아져요. 오징어 많아지고 갈치 많아지고 해파리 피해 커집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요.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시켜야 됩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람 등을 개발해야 되고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해야 되고 수면적을 넓혀야 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줄여야 됩니다.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지구는 구형입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 에너지 흡수량이 틀려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구형이니까 적도 쪽 반쯤만 사는 동네 애들은요 햇빛을 이렇게 수직으로 받아요. 근데 고위로 올라가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구 중심 방향에서. 그러면 태양 고도가 낮아져요. 자, 더 높이 올라가면 태양 고도가 더 낮아집니다. 자, 백이란 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비춰지면 백이란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비스듬해지면 넓이가 넓어져. 자, 그러면 여기는 백이란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똑같은 면적에 여기는 백이란 에너지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고위로 갈수록. 그래서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적도 쪽이 제일 많고요. 극 쪽이 적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적도 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죠. 극지방은 나가는 거,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는 에너지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돼요. 에너지 불균형 해소,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희도는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줘. 이렇게 이동시켜줘. 그 다음에 위도 38도 부근은 자,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아요. 하지만 에너지 이동량은 여기가 제일 큽니다. 자, 적도 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많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다. 38도부터 극까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더 크다. 자, 이거 고치세요. 대기 대순환입니다. 대기 대순환. 지구 전체 규모의 순환이고요. 발생 원인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원인이냐. 지구 자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전향력 지구 자전 효과라고 하는데 북반구는 오른쪽 직각방으로 힘을 받고요. 남반구는 왼쪽 직각방으로 힘을 받아. 왜 그러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서시성으로 자전을 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화살을 쏘더라도 지구가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자, 지표면이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요.
여기서는 지표면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얘가 이렇게 화살 쏘더라도 얘가 도착지는 여기야. 그래서 모든 게 다 휘어져. 이런 전향력 때문에 지구의 바람의 순환이 여러 가지 나타나요. 자, 지구가 만일 자전하지 않으면 적도 쪽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자, 적도 쪽에 뜨거운 공기는 극구에서 차가워지면서 밀도가 커져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남반구와 북반구에 두 개의 슬램만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지구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꼬여요. 스크류바처럼. 자,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구하는 방식을 찾아줄 거예요. 선을 이렇게 긋고요. 위도 60도에서 만나게 하고요. 적도에서 만나게 하고요. 다시 위도 60도에서 만나게 하고요. 적도에서 만나게 하면 지표면에 부는 바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건 극동풍. 다시 봅시다. 자,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야.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극동풍입니다. 이건 지표면에 부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갑니다. 서풍인데 서쪽으로 편향됐다고 해서 편서풍. 자, 얘는 이렇게 불어오니까 북동무역풍. 얘는 이렇게 불어가니까 남동무역풍. 얘는 자, 이렇게 불어갑니다.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불어가요. 이렇게 불어가면서 서풍이 붑니다. 편서풍. 다음 여긴 다시 이렇게 오니까 극동풍. 됐죠? 자, 적도 지역에서 상승한 공기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극쪽에 차가워진 극동풍, 밀도가 큰 바람이 불어오니까 얘가 밀도가 작아.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딸려 올라가. 이때 얘하고 얘는 직접순환이야. 그 다음 얘는 간접순환입니다. 이 두 순환 때문에 나타나는 게 얘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를 헤들리 순환, 얘를 페렐 순환, 얘를 극순환 이렇게 얘기해요. 외울 때는 해패극 이렇게 외운다. 자, 봅시다. 다시 적도 지방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고요. 하강길이 형성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극동풍이 내려오면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 밀려 올라가고요. 밀려 올라가서 순환이 형성된다.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세 가지 순환이다. 다시 위도 0도, 30도, 60도 선을 그으세요. 0도, 30도, 60도. 위도 0도, 30도, 60도. 그 다음에 선을 찍어요. 이렇게 긋고 적도에서 만나게 하고 60도에서 만나게 하면 지표면에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겠죠? 얘는 이렇게 불겠고 얘는 이렇게 불 거예요. 극동풍, 편서풍, 북동무역풍. 자, 얘는 이렇게 보니까 편서풍, 여긴 극동풍. 적도에 상승한 공기가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적도에 상승한 공기가 위도 30도에서 하강해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극동풍이 밀도가 큰 바람이 불어오니까 얘는 밀려 올라가고 얘는 밀려 올라가고. 자, 다시 극동풍이 밀도가 큰 바람이 오니까 밀려 올라가고.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놓고요. 그리는 거 완벽하게 외우세요. 문제 꼭 나옵니다. 헤들리 순환,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 적도분에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서 고위도로 이동하고 위도 30도에서 하강한다. 지상에선 무역풍이 분다. 페렐 순환, 위도 30도에서 60도 하강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하고 위도 20도 부근 극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공기가 만나 상승한다. 지상에는 편서풍 분다. 극순환, 위도 60도에서 극까지입니다. 극에서 냉각되어 하강한 공기가 저위도로 이동하고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한다. 극동풍. 얘는 직접순환, 얘는 간접순환, 얘는 직접순환이다. 잘 기억해. 대기 대순환의 기압대, 적도 쪽은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저압되고요. 습한 기후고 열대열이 분포하고요. 위도 30도는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알대 고압되고요. 건조기후 사막이 생성되고요. 위도 20도는 편서풍이 붑니다. 극동풍을 만나 한대 전서대, 저압대가 형성된다. 해류의 표층순환, 발생 원인은 해수면 위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해수의 표층순환,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과 대륙의 영향으로 해류의 표층순환이 형성됩니다. 동서방향의 표층해류, 대기 대순환에 의해 동서방향으로 해류가 발생해. 무역풍 때는 동에서 서로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요.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그쵸. 여기 이렇게 불고요.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어요. 여기도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어요. 그럼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붑니다. 여기도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무역풍 때는 동에서 서로. 그래서 북적도해류, 남적도해류. 그럼 북적도해류, 남적도해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편서풍대에서는요.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편서풍이 이렇게 부니까요.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편석분대는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 해류 방향 기억하시고요. 자,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류. 남북방의 표층해류, 동서방의 해류가 대륙에 의해 막히면 남북방의 해류가 발생합니다. 난류는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크루시오, 멕시코 만류, 동오스탈 해류,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희도로,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페루 해류. 자, 봅시다. 북적도 해류, 따뜻한 바닷물이 가서 크루시오 해류, 난류가 흐릅니다. 자, 동오스탈 해류, 난류죠. 그 다음, 멕시코 만류. 다 난류입니다. 이것도 난류고요. 그 다음, 북태평양 해류를 거쳐서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고요. 카나리아 해류, 한류. 그 다음에 페루 해류, 한류. 이렇게 물어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북적도 해류. 자, 그 다음에 크루시오 해류. 그 다음, 북태평양 해류를 갔다가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가 돼서 되돌아옵니다. 다시 지구를 보면, 북적도 해류, 난류예요. 그 다음에 크루시오 해류, 난류 가고, 북태평양 해류, 난류. 여기까지 난류네요. 그 다음,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 이렇게 내려오고요. 남태평양만 봅시다. 남적도 해류, 난류예요. 그 다음에 동오스탈 해류, 난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남극순환류가 한류예요. 조심해야 돼. 여기 남극순환류, 한류. 그 다음에 페루 해류, 한류. 다음, 이쪽 북대서양 쪽 봅시다. 자, 여기 북아메리카고요. 여기 유럽입니다. 여기 대서양이네요. 자, 북대서양에서 북적도 해류 이렇게 갑니다. 난류. 그 다음 멕시코 만류, 난류예요. 그 다음 북대서양 해류, 난류. 여기까지 난류. 자, 그 다음에 카나리아 해류, 한류가 됩니다. 자, 잘 외워두세요. 조심할 건 남극순환류. 여긴 세 번째가 난류인데 여기는 세 번째가 한류다. 이거 조심해야 돼. 사막화, 사막 주변 지역 토지가 황폐화되고 점차 사막으로 변화됩니다. 사막 지역. 자, 사막 지역은 중위도쯤, 고압대에 많아요. 중위도, 고압대에 많다. 사하라, 모하비, 칼라리, 아라비아, 다 사막이에요. 중위도 지방에 있다. 30도 부근에. 왜냐면 여기가 하강 기류가 많아서 그래요. 중위도 고압대, 위도 30도 부근에 주로 분포하고요.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그래요. 날씨 맑고 기후 건조합니다. 사막화 지역, 사막 지역, 건조 지역 확대되고 있고 사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막화 발생 원인, 피해 대책, 발생 원인은 자연적 원인, 대기 대순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 강수량 줄어들고 증방이 많아지고, 인위적인 원인, 과다한 방목, 과다한 경작, 무분별한 산림 벌집, 토양 황폐화되고 있고요. 숲이 감소하면 지표에 태양 박스 안에서 반사가 많아져요. 냉각이 되면서 하강기류 발달하고 건조해지고 사막화가 가속된다. 피해, 토지 황폐화, 식량 부족되고요.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 지역,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화, 우리나라 연평균 황사수를 늘려버리고요. 고비 사막 주변 생물이 서식지를 잃어서 생태계가 변화됩니다. 대책은 산림벌채 줄여야 돼요. 가축방목 줄여야 되고 숲 면적이 넓혀야 되고요. 사막화 국제협약 준수해야 됩니다. 사막화 과정 인구 증가되면서 식량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과다한 방목을 하고 과다한 경작을 하게 되면 토양이 황폐화돼요. 다음 연료, 건축자재 수요 증가되고요. 과다한 벌목되면 토양이 황폐됩니다. 그럼 사막화가 진행돼요. 대기 대순환 변화, 이건 제한적인 거죠. 심한 가뭄으로 토양이 사막화됩니다. 자, 엘니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나와요. 적도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 높은 상태로 발생 원인은 무역풍 약화로 인한 표층에서의 흐름 변화고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자, 여기가 남아메리카 지역이에요. 페루 지역이고요. 여기가 자, 원래는 남동부역회이 불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렇게 따뜻한 물이 가요. 그럼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가면서 이쪽이 높아지고 이쪽이 낮아져. 자, 이쪽 물이 없어지니까 찬 해수가 용숭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고기압이 형성되고요. 인도네시아 쪽은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비가 와야 돼. 원래 이 상태야. 대기순환 해수 이동, 무역풍이 적도 부근에 따뜻한 표층 해수를 서쪽으로 운반한다. 서쪽으로 이렇게 운반해 간다. 동태평양 기후, 태평양의 동쪽. 여기가 동태평양이다. 이쪽이 서쪽이고 서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기억해놔. 자,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찬 해수가 용숭했어요. 찬 해수가 용숭했죠? 그러면 표층수온이 낮아지면서 고기압이 발달하고 하강기류 발달해서 맑고 건조해집니다. 서태평양은 자, 비가 많이 와야죠. 따뜻한 해수가 이동하면서 표층수온이 높아지고 해수 증발되고 저기압, 상승기류 많아지고 비가 많이 와요. 자, 이렇게 찬 해수가 용숭하면 여기
영양염류가 많아져요. 이 영양분이 되는 염류가 많아지면 플랑크톤이 많아져.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물고기가 많아져. 이게 평상시 상태야. 그래서 아주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자, 엘니뇨가 형성되면 이 남아메리카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약화돼. 그래서 오히려 적도 반류가 생겨. 이 적도 반류가 생기니까 물이 더 많아집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차내수가 용성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는 평상시보다 기온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높아지죠. 여긴 평상시보다 기온이 낮아져. 그럼 여긴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쪽이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여기가 비가 옵니다. 이게 엘니뇨예요. 대기 순환 해수 이동, 무역풍이 약화되고 적도분의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이쪽이 태평양의 동쪽, 이쪽이 태평양의 서쪽이야. 헷갈리면 한반도 지도 이렇게 그려놓고 동쪽 서쪽, 가운데가 태평양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동태평양 기후 찬해수가 용순이 약화되면서 필춘순이 높아져. 해수가 증발이 많이 되고 기압이 낮아지면서 상승기를 밟더라고요. 강수량 많아지고 홍수, 폭우가 발생합니다. 비가 여기서 와요. 그전엔 여기서 왔는데. 자, 서태평양 이쪽이죠. 평상시보다 표층 기온이 낮아지고요. 해수 증발이 잘 안 돼요. 기압이 높아지고 하강기를 밟더라고. 강수량 적어지고 가뭄이 심화되고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한다. 자, 한 가지 더 추가하자. 이번에는 라니냐야. 이번에는 무역풍이 너무 센 거야. 졸랐어요. 그리고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이쪽에 물이 너무 많이 가고 이쪽에 찬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건조가 너무 심해지고 여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지. 비가 오는 거야. 엘니뇨와 반대입니다. 적도분의 평균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할 때 발생합니다.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고요. 찬해수 용순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가뭄이 생기고요. 동태평양은 강수량이 적어져서 가뭄, 산불 발생하고요. 이쪽 서태평양 쪽, 인도네시아 쪽은 강수량이 많아지고 홍수, 폭우가 발생한다. 자, 그런데 엘니뇨 다음에 라니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라니냐 다음에 엘니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규칙이에요. 규칙이 없어요. 엘니뇨가 세계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규모가 작은 엘니뇨는 남태평양 주변에 영향을 주지만 규모가 큰 엘니뇨는 대기 대순환 변화를 시켜서 전 세계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쪽이 남아메리카 쪽이고요. 이쪽이 인도네시아 쪽이야. 요건 평상시야. 평상시 남동무역풍이 불면서 물을 이렇게 밀어버려. 그럼 찬해수가 용승해야 돼. 그런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남동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적도 반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엘니뇨가 일어나면 그러면 찬해수 용승이 잘 안 일어나죠. 자,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쪽이 비가 와야 되고요. 이쪽이 고기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이번에는 이쪽이 비가 오고요. 그쵸? 이쪽이 고기압이 생깁니다. 건조해지고요. 라니냐는요, 너무 심한 거예요. 찬해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이게 라니냐야. 그래서 세 개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라니냐가 되면 이쪽인 고기압이 너무 심해지고요. 건조해지고요. 이건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됩니다. 다시 요거는 평상시. 엘니뇨는 요렇게. 라니냐는 더 심하게.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합시다. 엘니뇨 발생 과정. 무역풍이 약화되고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용승이 약화되고요. 남아메리카 칠레 부근으로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증발량이 많아지고 상승기를 발달합니다. 강수량 증가되고요.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인 이용.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위가 주울이고요. 에너지의 종류에는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데 역학적 에너지,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비대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 가시광선, 자외선, 전기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사용되는 에너지, 전하 이동에 의해 발생하고요. 열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물체를 이루는 원자나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고요. 화학에너지, 화학결합에 의해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 석유, 석탄, 화학물질, 음식물이고요. 파동에너지, 소리나 파도 같은 파동이 가진 에너지, 핵에너지,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핵반응, 핵분열, 앞서 많이 했죠?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로 쪼개지는 반응. 그러면서 여기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요. 이 질량 결손, 줄어든 질량이 E는 MC 스퀘어, MC 제곱에 의해서 에너지로 전환된다. 핵융합 반응, 수소 같은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로 변환되는 겁니다. 이쪽이 질량이 크니까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역시 똑같이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에너지 전환,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인데요. 자연이나 일상생활의 모든 현상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자, 광합성은요, 비대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반딧불은요, 화학에너지를 비대에너지로, 자, 폭포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음식을 섭취하면 화학에너지가 운동에너지, 열에너지로, 세탁기를 돌리면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텔레비전은 전기에너지가 비대에너지나 소리에너지로, 전동기 모터는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연구자석의 자기장 내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력에 의해 코일이 회전한다. 광합성은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에서 유기물,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이다. 에너지 전환, 배터리 충전시키면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자, 배터리 사용하면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자, 진동은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화면은 전기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스피커는 전기에너지가 소리에너지로, 본체는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자, 이거 빈칸 메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비대에너지가 열에너지 되는 거 복사선, 이런 건 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요. 핵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태양,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원자로, 비대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광합성, 화학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는 반딧불.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한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세로입니다. 세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러니까 너가 있어. 너가 한 10kg 나가지, 그지? 자, 근데 너가 똥을 쌌어. 똥을 1kg 쌌어. 그럼 넌 몇 킬로그램이야? 그렇지, 9kg.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자,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과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되지만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총합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근데 얘는 마찰이 있으면 보존 안 돼. 하지만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감소하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하고요. 전체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전체 양은 보존되지만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항상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힘든 형태의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한 가지 기억해라. 일이 열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열이 일로 변환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있었어. 자, 휘발유를 태웠어. 그래서 40% 일을 하고 60%가 열로 방출된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서 10% 일하고 30%가 열로 방출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열들은 다시 일로 바꿀 수가 없어. 휘발유로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점점점 손실되가. 총량은 같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점점점 줄어든다. 이 뜻이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더라도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마다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차 감소돼. 100으로 시작했다면 이용 가능한 게 40, 60 손실 열로, 다시 이용 가능한 거 10, 30 손실,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나간다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인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결국은 모든 에너지는 다 그냥 열로 바뀌어버려. 자동차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보존. 자, 휘발유의 에너지가 100이었어. 그 중에 우리는 자동차의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로 쓰고 싶어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손실이야. 그러면 얘의 에너지 효율은 100을 줬는데 26만 사용한 거니까 26%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유용하게 쓰인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체크하는 게 에너지 효율이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화석연료, 생물체 유해가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연료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 화석연료의 이용, 인류의 주 에너지 요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송, 조립, 난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버스, 휘발유, 경유에 사용하고요. 가스레인지는 천연가스, 난방유, 연탄보일러는 석탄, 난방유, 기름보일러는 등을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공급하는 에너지와 버려진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일부가 불필요한 열로 주위에 흩어져. 열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버려지는 에너지로 인해 공급하는 에너지가 모두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에너지 효율, 공급한 에너지 중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비율인데 공급한 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양
비율을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분의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량 곱하기 100. 에너지 효율은 항상 1보다 작다 또는 100보다 작다. 물리에선 1로 하고요. 100을 안 곱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는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버려지는 에너지량이 작다. 에너지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을 모두 1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우리가 휘발유를 사용해서 휘발유에 100이란 에너지가 있었어. 자, 이걸 갖다가 사용을 하면 40% 정도는 우리가 일을 하고요. 나머지가 열로 방출됩니다. 60%가. 그런데 이걸 거꾸로 갈 수는 없다고.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로 일부 방출되기 때문에 효율이 100%인 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효율이 100이려면요. 100이 모두 1로 전환되어야 돼요. 100이 모두 1로 전환되어야 돼요. 손실이 없이. 열로 전환되는 것 없이. 열로 전환되는 것 없이 이렇게 되는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일부는 열로 방출된다. 이 뜻이에요. 열기관,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일어난 장치인데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일로 전환시킵니다. 주로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고요. 이를 통해 동력을 얻습니다. 가솔린 열효율이 26% 정도 되고요. 디젤은 37%. 증기관은 열효율이 굉장히 낮다. 열기관 작동 원리. 열기관이 높은 온도의 고열원 Q1을 받아서 외부에 일을 하고 낮은 온도의 저열원 Q2를 방출하는 거예요. Q1이 들어와서 Q2로 나갔으니까 요 차이만큼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건 Q1-Q2예요. 그러면 고열원은 결국은 요 둘의 합이다, 그지? 그러니까 Q1은 W 플러스 Q2야. 그러면 W에 대해 정리하면 W는 Q1-Q2네. 넘어가서, 그지? 이렇게 계산된다고. 그러면 열효율,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저열원으로 방출된 에너지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Q1분의 W. 내가 가해진 열량 중에 얼마큼 일을 했느냐 이 뜻이고요. 고치면 Q1 그 다음에 Q1-Q2죠. 곱하기 100.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1-Q1분의 Q2도 에너지 효율이다. 됐죠? 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열효율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공급된 에너지분의 엔진이 한 일, 공급된 에너지 중에 유용하게 한 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돼요.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 배터리, 전기모터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 전환했다가 재사용하게 됩니다. 일반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자, 시동 걸 때는 모터를 사용합니다. 전기모터를 사용한 시동으로 연료가 절약되고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속, 오르막일 때는요. 엔진과 모터가 같이 작동해요. 모터가 엔진의 동력을 보조해서 연료 소모를 줄이고요. 내리막길에서는요. 연료 공급이 중단되고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서 배터리에 저장됩니다. 정속 주행할 때는요. 엔진 효율이 좋은 구간, 모터는 작동하지 않고 엔진만으로 주행한다.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 사용, 백열등 옛날에 사용했죠. 1880년대 효율이 5에서 10%.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로 손실됩니다. 백열등 이거 바꾸세요.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잘못됐어요. 형광등 백열등 아닙니다. 효율이 21% 정도고요. 수명은 백열등의 10배. 그 다음에 현재는 LED 사용하고 있죠. 효율이 20에서 30%. 수명은 형광등의 3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대책 마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도.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1에서 5등급으로 표시하고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실시. 대기전력을 줄인 제품의 에너지 절약 표시를 붙인다.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까닭은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약 3에서 4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자, 국제사회 에너지 효율 개선, 온실기체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 등 대기전력, 컴퓨터와 같이 사무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전기밥솥, 에어컨 등과 같은 가전기기 등은 플러그만 꽂혀 있어도 대기전력으로 인해 전력이 소비됩니다. 가정에서 대기전력으로 인한 손실되는 전력은 약 6에서 11%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 미래형 저탄소 주택입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지열,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얻고요.
단열로 외부의 열 출입을 차단하는 밀형주택이에요.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합니다. 태양광 발전하고요. 전력 생산합니다. 지열로 냉난방 시스템, 태양열 급탕, 냉난방 온수를 제공하고요. 빗물 재활용 시스템 설치합니다. 빗물 재활용하고요. 절전형 고효율 생활전 사용하고요. 남는 전기는 밤에 다 사용 가능하다.